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에 미중 간의 신냉전 구도가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과거 미국 소련 간의 냉전 시절 이야기가 자주 회자되고 있는데요. 신냉전이라는 말처럼 과거 냉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냉전 시기 초반 편가르기가 시작되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너무 흔히 알고 있는 부분은 최소화했으니까 지겹지 않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면서 미중 신냉전 시대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시작된 트럼프 시대의 관세 전쟁에 이어서 이번 바이든 시대에 들어선 특히나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관련 제품을 중국 쪽으로 수출되지 못하게 하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신냉전 분위기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더욱이 미국의 줄 세우기 외교는 거부해야 되고 당당히 국제사회에 맞서서 안미 경중이라는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식의 양쪽 모두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외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벌써부터 한미 동맹이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우리 정부가 요구한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는 걸 거부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지금 바이든 정권은 과거 한국 정부의 대북 관련된 의사를 제법 수용해주던 트럼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르게 북한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긋고 있는 상태죠. 현재로서는. 네, 맞아요. 한국 정부의 북한 제재 완화에는 거부하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 견제를 위한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우리 한국이 동참하는 걸 요구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재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선택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네, 아무튼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그룹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될 신경제 세력이 과거의 냉전체제처럼 블록화된 경제체제로 나눠질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올 신냉전체제를 이해해보는 차원에서 과거의 2차 대전 이후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냉전 시대에 국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일부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2차 대전 딱 끝나고 그 이후로 일어났던 일들이네요. 네. 먼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같은 연합국으로서 동맹국에 속해 있던 관계였는데요.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서로 같은 하늘 아래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양국가 모두가 곧장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전쟁 이후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통제력을 강화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정부도 세우도록 하고 민주주의 정치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쫓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1910년 이후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굳이 소련이 1945년 8월 9일에 미국과 일본이 벌이던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선언하게 되면서 소련이 한반도에 대한 지분을 챙기게 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8월 15일에 해방은 됐는데 대신에 38선 이북 지역으로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서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1949년에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긴 내전 끝에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을 쫓아내고 중국 대륙이라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결국 같은 시기에 공산화되면서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의 민주 진영 간에 서로 분열되면서 대립의 골이 깊어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면서부터 정치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미국, 소련은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구도로 흘러갔죠. 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로 이렇게 정치 이념이 같은 국가들 간에 모이는 정치 블록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전 세계 경제 흐름도 이런 이념처럼 적대적으로 분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정권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초보적인 이야기인데요. 공산주의 체제가 왜 자유경제 체제에 적대감을 가지는 건가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 정부는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게 되는 계획경제 체제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계획경제라는 게 문제가 계획경제를 추구하는 국가가 주변의 자유경제 국가하고 교류하게 되면 결국엔 자국의 국내 상품 가격을 통제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획경제라는 게 완벽하게 되려면 국내 모든 상품 가격을 완벽하게 통제해야지 그에 맞게 계획경제도 되는 건데, 이게 다른 국가하고 교류하게 되면 국제 상품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해외 시장을 배척하면서 대립하는 모습을 띠게 된 건데요. 결국 이런 이유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이 그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소위 냉전 시대가 이때부터 열리게 된 건데요. 게다가 당시에 스탈린은 터키 지역과 지중해 동쪽 지역으로 해서 소련군의 해군 기지도 세우고 2차 대전 당시에 이란의 원유가 독일로 흘러 들어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란 북부 지역에 뒀던 당시 소련 군부대를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남겨두기를 고집했습니다. 당연히 당시의 트루먼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스탈린의 행동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당연하죠. 미국도 중동 석유의 의존도가 높을 텐데 소련이 주유소를 자기들이 관리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때 트루먼이 이란 북부 지역에 있던 소련군을 빨리 빼라고 요구하는데도 스탈린이 소련군 철수 문제를 늑장 부리면서 지연시키니까 곧장 트루먼은 미군 제6함대를 지중해 동쪽으로 배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당시 소련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은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 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확고하고 주의 깊은 견제를 해야지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는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무력을 동원해서 한 번에 때려잡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더 확장하지 못하게 일단 울타리를 쳐버리고 긴 시간을 두고 서서히 말려버린다 그런 전략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당시 미국의 전략이 긴 시간을 들이는 장기 전략이었다는 점인데요. 미국은 결코 두 진영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너무 다른 사회 시스템하고 정치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승리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들이는 갈등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전쟁은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그 나라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게 만들어서 산업화를 급속도로 진행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는 제조업이 성장하는 대신에 농업은 뒤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국토가 황폐해지니까. 네. 그래서 1947년에 서유럽 경제가 농업에서는 흉작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는 전쟁을 치르느라 외화가 부족하게 돼서 경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러자 당시에 조지 마셜이라는 미 국무장관이 서유럽이 경제 위기 때문에 민주주의마저도 포기하게 될까봐 유럽에다 경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국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마셜 플랜이라는 정책인데요. 대신에 미국의 경제 지원을 받는 유럽의 피원조국들은 당시에 미국이 이끄는 자유시장 경제로의 개혁에 동참할 뿐만 아니고 향후에 미국이 진행하게 될 대외 정책에도 동의할 것을 약속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마셜 플랜이라는 유럽 경제 지원책을 통해서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서유럽 국가들을 자유시장 세계로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이후에 미국은 소비에트 연방의 다른 동유럽 국가들한테도 자유시장 경제로의 미국의 계획에 같이 동참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으로서는 당시 미국의 이런 행동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는데요. 스탈린은 소련 영역 하의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게 미국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절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1948년 6월에는 스탈린이 독일의 서베를린을 육상으로 오가는 모든 거래를 막아버리는 베를린 봉쇄령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의 서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독 안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서도 육지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일한 자본주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그런 자본주의 도시인 서베를린을 봉쇄하게 된 건데요. 그러자 미국은 1949년 4월에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서유럽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나토라고 부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조치로는 같은 해에 미국이 수출통제법을 통과시켜서 소련과 동유럽뿐만이 아닌 세계 각지로 들어가는 수출 물품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는다고 수출 봉쇄를 한다는데 자기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게 맞는 건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전쟁하는 양 국가들한테도 무기를 파는 게 그런 게 기업인데 공산권이라도 시장이 크다면 요구 조건 맞춰서라도 물건 팔고 싶겠죠. 그런데 거기는 물건 팔지 말자고 수출 봉쇄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분명히 부담이 되긴 할 겁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의지는 정말 확고하게 작용했는데요.
결국에는 공산권을 제약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 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라는 수출통제기구가 설립되게 됐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 역시도 미국을 등지지 않는 이상은 공산국가로의 상품 수출에 대해서 통제하는 태도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조치로 동서 간의 무역 규모는 심각하게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이 터지기 전인 1938년에는 당시 동유럽의 무역 규모를 전체 100이라고 볼 때 그중 74%를 서유럽이랑 한 무역이었는데요. 그런데 냉전이 시작되던 1948년에는 이 규모가 41.6%까지 줄게 됩니다. 그리고 냉전이 본격화된 1953년에 들어서는 이전의 5분의 1 수준인 14%까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자이든 타이든 동맹국들이 공산권 수출 봉쇄에 참여해서 경제 블록이 만들어지니까 공산권 말리기 작전이 통하네요. 네. 사실 당시에 공산권을 상대로 한 수출 봉쇄 조치는 미국의 확고함이 만들어낸 결과인데요. 만약에 당시에 미국이 사회주의 진영의 팽창을 억제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와 액션이 없었다고 한다면 공산권의 수출 봉쇄 조치를 취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나중에 1954년 이후로는 조금씩 무역 제재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무역 개방 조치가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당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경제 블록에 의해서 당시 공산권 국가들은 무역량 감소라는 타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무력으로 견제하는 게 서로 남는 게 없는 싸움이 될 뿐이고 교류를 차단하면서 긴 시간을 들여 고립시키고 뒤처지게 하는 게 냉전 시절의 중요한 전략이었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과거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냉전 초기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공산권 수출 봉쇄 전략으로 동유럽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소련은 자기 세력인 동유럽을 상대로 착취하는 형태의 불공정 무역까지 진행을 했죠. 그리고 참고삼아 이야기하자면 미국을 위협하는 제2강대국을 봉쇄하는 미국의 외교 전략의 틀은 이때부터 이미 체계화돼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냉전 구도에서 과거 냉전 시절에 대해서 다시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